안녕하세요. 애플쌤입니다. 이번 단어는 문명의 형성과 국가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떻게 해서 문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국가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첫 번째, 지금 지도에 보고 계신 부분이 이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입니다. 문명이 발생했던 곳 네 군데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세계 문명이 발생하는 곳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중요하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세부적으로 볼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예, 초승달 지역이죠, 여기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그 다음에 이집트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통 이 지도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 네 군데 지역과 함께 여기에 겐지스강 유역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닌 부분,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아닌 곳을 골라라. 이렇게 내는 문제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인더스가 인도 땅의 왼쪽 편에 있다는 거 하나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하의 중국 문명. 자, 이렇게 네 개가 4대 문명 발상지입니다. 4대 문명 발상지, 즉 세계 문명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청동기를 사용합니다. 청동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정복전쟁이 활발해지고 정복전쟁이 활발해지면 전쟁에서 진 계급, 진 계급은 노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긴 계급은 지배 계급이 되는 거고 계급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계급이 분화가 돼요. 자, 첫 번째가 문명의 등장, 첫 번째 특징, 청동기를 사용하게 되고 계급이 생기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지배 계급이 신전, 궁궐 등을 짓다 보니까요. 그걸 짓고 도시국가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한다. 되셨나요? 청동기를 사용해서 계급이 분화되고 그 다음에 이긴 계급들, 지배 계급들이 도시국가를 만들기 시작한다. 자, 그리고 제사와 상업활동을 이용하기 위해서 문자를 발명하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제사를 위해서 또는 상업활동을 위해서 문자가 발명되게 된다. 자, 이게 4대 문명 발상지의 공통점입니다. 큰 강유역에 계급이 있고 도시국가를 만들었고 문자를 발명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대 문명을 각각 비교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표 자체를 두 개로 구분해 놨죠? 왜냐면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를 비교해서 보시는 게 공부하는데 좀 수월하시고 그 다음에 인더스와 중국 문명을 구분해서 보시는 게 비교해서 보시는 게 수월하실 겁니다. 자, 위치는 아까 여기 참고하시고요. 4대 문명의 위치는 참고하시고요. 제일 먼저 생긴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요 순서대로 됩니다. 요 두 개를 일단 비교해 볼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은 태음력, 육십진법, 쐐기 문자 이렇게 됩니다. 태음력, 음력을 썼다. 이집트는 어떠나요? 양력이죠. 음력보다는 양력이 최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음력이 예전 거, 양력은 최근 거니까 메소포타미아가 태음력, 이집트가 태양력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육십진법은 60까지 갑을병정 우리가 60년에 그 환갑이라고 하죠. 그죠? 그 60번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게 60진법. 10진법은 우리가 0부터 1까지 10까지 해가지고 10개 단위로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10진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60진법이 옛날 거고 10진법이 최근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외워질 것 같아요. 음력도 그렇고 60진법도 그렇고 예전 거, 양력도 10진법도 최근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볼까요?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 요게 지금 쐐기 문자입니다. 점토판에다가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쐐기 문자입니다. 요게 출제가 좀 잘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꼭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집트의 파피루스 그림 문자,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그림 문자, 상형 문자죠, 그죠? 그림 문자가 상형 문자입니다. 비교되시나요? 네. 기왕 한 김에 요건 지금 중국 은나라의 갑골 문자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기록했던 갑골 문자. 문자들 지금 세 가지. 하나, 둘, 셋. 인더스도 그림 문자 사용했는데 딱히 그림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잘 않거든요. 자, 그래서 쐐기 문자. 그 다음에
이집트의 그림 문자, 그 다음에 은나라의 갑골 문자, 거북이 등껍질입니다. 요거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하고 다시 비교 들어갑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 지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사방이 뚫려 있는 지역입니다. 위에서 침입, 그 다음에 옆에서 막 침입할 수 있는 지역이죠. 뚫려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죠. 침입을 많이 받게 되고 전쟁이 자주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현세를 중시합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를 더 중시하게 되는 거죠. 미래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를 따지는 것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집트를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막혀 있다는 거죠. 막혀 있다. 좀 폐쇄되어 있다. 갈 수 있는 길이 좁다. 그래서 침입을 비교적 작게 받게 됩니다. 침입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침입이 작다 보니까 현세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러니 내세까지도, 내가 죽고 난 이후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세를 중시하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요거 비교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는 침입이나 전쟁이 많기 때문에 현재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이집트는 현세가 평안했기 때문에 폐쇄적인 지형으로 현세가 편안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세를 중시하는 문화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메르인들 같은 경우엔 지구라트를 건설했다라고 했죠. 지구라트를 건설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함무라비 법전, 이렇게 두 개를 공부해 주시면 좋은데, 자, 일단 그림 한번 보실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이 두 개, 기억해야 될 게 두 개. 수메르인의 문명, 바빌로니아 문명,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메르인들이 세운 지구라트라는 게, 자, 요런 겁니다. 네, 지구라트 건설에서 나오는 게 요 그림이에요. 그림도 요게 출제 잘 되니까 요 그림도 꼭 기억해 두세요. 수메르인의 지구라트.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입니다. 법의 내용을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근데 보복주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나를 다치겠어? 그럼 네가 나 이빨 부러뜨렸어? 그럼 나도 너 이빨 부러뜨리겠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런데 계급의 차별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귀족이 평민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그 귀족을 그대로 다치게 하지 않고 돈으로 갚아주는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평민들끼리 만약에 또는 귀족들끼리 서로 다치게 했다면 똑같이 다치게 한다는 겁니다. 즉, 이빨 다치겠어? 그럼 너도 이빨 다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계급에 따라서는 차별이 있었다. 네, 요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수메르인은 지구라트, 바빌로니아는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 어떻다고요? 보복주의인데 계급의 차별이 있는 보복주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집트의 문화재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사자의 서 같은 경우에 뭐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뭐 영화의 주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 자, 그 다음에 신권 정치. 신권 정치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신의 힘을 빌려서 왕이 대신 다스린다. 신을 대신해서 왕이 다스린다. 그런 내용이 신권 정치예요. 여기 보시면 중국 은나라의 상해 은나라에 신권 정치를 했었죠. 국가 중대사를 점을 쳐서 결정을 했다. 신의 대리인으로서의 왕인 것입니다. 되셨나요? 신권 정치가 두 군데 나옵니다. 이집트, 중국. 네,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하고 중국 문명을 비교해 볼게요. 인더스 문명과 중국 문명. 인더스 문명, 인도 같은 경우에요. 최근에 한번 보시면 약간 피부가 하얀 계통의 사람이 있고 약간 피부가 까마잡잡한 계통이 있어요. 원래 까마잡잡한 사람들이 이제 원래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드라비다죠. 원래 있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아리아인들 침입해 온 외지인들이죠. 인도의 땅으로 침입한 외지인들이 아리아인들인데 인도 사람 중에 좀 눈이 크고 부리부리하고 피부가 좀 하얀 계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리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더스 문명이 우선 생겼습니다. 이쪽에 인더스강 유역에 인더스 문명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세운 문명이 뭐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입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계획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도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되셨나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청동기를 사용했고 그림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원래 있던 민족이 인더스 문명입니다. 되셨나요? 원래 있던 사람들이 인더스 강에서 세웠던 문명.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인더스 강에서 있던 문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아인이 침입해 옵니다. 네, 아리아인이 침입해 옵니다. 인더스 문명이 있었는데 아리아인들이 침입해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철제 농기구를 보급했다. 기존의 인더스 문명은 청동기였잖아요. 그런데 아리아인이 철제 농기구를 보급해 왔다.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은 철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를 사용했던 민족들을 지배를 했겠죠. 자, 그리고 그 유역을 겐지스강 유역까지로 넓혀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4대 문명 발생지의 인더스 문명은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인더스 문명은 하라파와 모헨조다로고, 그 다음에 아리아인들이 침입하고 난 이후에 그 문명이 이쪽 겐지스강 유역까지 오른편에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 아리아인들은 소수인데 다수의 드라비다족을 지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아인들 같은 경우에 원래 높은 신분이고 너희들은 낮은 신분이야. 원래 너희가 신분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층민으로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신분 제도를 통해서 소수의 아리아인이 다수의 드라비다족을 지배하는 방법으로서 카스트 제도를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아리아인들의 종교가 브라만교였어요. 그리고 이 경전은 베다였죠. 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인더스 문명 그러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가 인더스라는 거는 알아요. 그죠? 인더스라는 건 알고 그 다음에 겐지주 유역까지 갖고 브라만과 카스트 제도가 인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인더스 문명 이 다른 걸 하나를 골라라. 다른 걸 골라라고 한다면 아리아인들의 문명하고 드라비다족의 원래 있던 인더스 문명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그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쪽 이게 원래 인더스 문명이에요. 그리고 아리아인들이 침입하고 난 이후에 겐지스강 쪽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보시면 브라만교도 그렇고 카스트 제도, 베다 이런 것들은 아리아인들의 문명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드라비다족 원래의 인더스 문명과 아리아인들의 문명 요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요 두 개를 똑같은 인더스 문명이다라고 공부하지 마시고 두 개를 따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문명. 중국 문명은 지금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죠. 두 개가 나와 있는 거 잠깐 여기 보실까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수메르인하고 바빌로니아 두 개 나눠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수메르인하고 바빌로니아 두 개로 나눠서 공부하시고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인더스 강 유역의 문명과 겐지스 강 유역의 문명 두 개로 구분하셔야 돼요. 아리아인이 침입하고 난 이후에 두 개로 구분하셔야 되고 중국도 은나라의 내용과 주나라의 내용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은나라 같은 경우에 하나만 기억하세요. 신권정치, 국가중대사를 점을 쳐서 결정했는데 그 결정된 내용을 아까 거북이 등껍질 보셨죠? 거기에 갑골 문자에 기록을 했다. 갑골 문자를 기록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은나라 갑골 문자. 되셨나요?
자, 은나라보다 좀 더 뒤에 나온 나라, 그리고 영토가 좀 더 넓은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은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나라가 주나라겠죠. 주나라는 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봉건제도를 실시했다. 봉건제도가 뭐냐? 왕이 넓은 영토를 전부 다 다스리지 못하니까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친척이라든지 주나라 같은 경우엔 그래요. 혈연 관계를 중시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삼촌을 보낸다라든지 동생을 보낸다라든지 또는 아주 충실한 신하를 보낸다든지 해서 각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왕이 힘이 있다면 굳이 저렇게 봉건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죠. 전 영토를 내가 직접 다스리면 되죠. 지방 관리를 파견해서 내가 직접 다스리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됐던 것도 아니고 왕이 힘이 강력했던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각 지방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다른 그 사람들에게. 근데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혈연 관계를 중시하는 봉건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세 시대의 이제 서양의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적 관계예요. 네. 교과서에 있으신 분들은 요거 공부하시고 차별을 그냥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만 좀 보신다면 주나라의 봉건제는 혈연 관계였는데 서양의 봉건제는 쌍무적 계약 관계다. 즉 모르는 남남끼리 너하고 나하고 서로 계약이다.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 깨면 계약 파기죠. 네. 그게 계약적 관계의 봉건제예요.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4대 문명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꼭 공부하셔야 될 부분들로 다시 한번 짚어드린다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두 개 비교하는 내용,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 현세다, 내세다, 그 다음에 태음력 60진법 세기문자, 태양력 10진법 그림문자. 자, 요렇게 서로 두 개 비교하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메르인과 바빌로니아 둘로 구분하는 거, 지구라트하고 모헨조다로 그림, 이거하고 아까 지구라트 그림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은 보복주의인데 계급의 차별이 있었다라는 내용. 이집트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니까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인더스 같은 경우에 왼쪽에 인더스강과 오른쪽에 겐지스강 두 개 구분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왼쪽에 있던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인더스 문명은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오른쪽에 겐지스강 유역에 대한 내용이 지금 브라만교, 베다, 카스트 제도, 아리아인들 요 얘기는 겐지스강이에요. 그럼 4대 문명 발상지에 대한 4대 문명 발상지의 그 내용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이쪽 부분은. 이해되시나요? 요 지역에 표시되어 있는 인더스 문명의 인더스강 유역의 문명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요 두 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문명. 은나라와 주나라 두 개가 있고, 은나라는 갑골문자, 주나라는 봉건제.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교과서 내용 펴서 찬찬히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